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새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우려하는 핵발전이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됐습니다. 2022년을 분야별로 결산하는 시간, 오늘은 첫 순서로 다시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부터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의사조력 자살 법안까지 생명 분야를 살펴봅니다. 제17회 생명의 신비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재범 안드레아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한 희년입니다. 교황은 다가오는 희년을 앞두고 연대와 기도로 희망을 향한 순례 여정을 시작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희년 선포 배경과 의미를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 희년을 상징하는 공식 로고가 공개된 건 지난 6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2025년 희년 로고는 표어 희망의 순례자들을 형상화했습니다. 하느님 백성을 상징하는 4명이 줄지어 앞사람 허리춤을 잡고 십자가를 향하는 모습. 4명이 포옹하는 영상은 사람들을 일치시키는 연대와 형제를 의미합니다. Ma comunitario, con l'impronta di un dinamismo crescente che tende sempre di più verso la croce. La croce non è affatto statica, ma anch'essa dinamica. Si curva verso l'umanità. come per andarle incontro e non lasciarla sola.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월 교황청 새 복음화 촉진평의회 의장에게 보내는 사안을 통해 2025년을 신년으로 선포한 데 따른 겁니다. 교황은 사안에서 새로운 세기의 첫 25년이 가까이 다가오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목적으로 풍성하게 성년을 지낼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고대 히브리 전통에서 유래한 희년은 교회가 50년 또는 25년마다 맞이하는 은총의 해입니다. 2025년 희년은 2000년 대희년에 이어 21세기 들어 두 번째로 맞이하는 일반 희년입니다. 희년은 교회가 지닌 희망을 다시금 피어올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교황이 선정한 희년표 희망의 순례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몰고 온 절망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황은 다가오는 희년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쇄신과 새로 태어남을 미리 맛보게 하는 희망과 신뢰의 분위기를 회복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Di annunciarlo affinché la sua consolazione, la sua gioia e la sua liberazione raggiungano tutti. Questa è anche la missione di ciascuno di noi, essere annunciatori credibili, essere profeti della parola nel mondo. 교황은 만연한 빈곤의 비극을 외면하지 않으려 할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희년을 준비하는 기간에 난민을 비롯한 가난한 이의 목소리를 기어겨 들을 것을 거듭 요청한 겁니다. 또한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가오는 희년을 이러한 지향으로도 거행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희년 거행을 한 해 앞둔 2024년은 기도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가 기도로 이루는 위대한 어우러짐에 온 마음을 다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새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녹색분류 체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후 1년 만에 개정판을 내놨는데요. 가톨릭 교회가 우려하는 핵발전이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됐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새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 일명 K-텍소노미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녹색분류 체계는 어떠한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인지 정부가 정리한 목록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지난 9월 공개된 초안처럼 핵기술을 녹색경제로 분류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분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개정판에 따르면 원자력 기술 연구, 개발, 실증은 녹색 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은 전환 부분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녹색 부분에 포함됐다는 것은 탄소 중립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 경제 활동임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또 전환 부분은 진정한 녹색 경제 활동은 아니지만 탄소 중립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에선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구, 개발하는 핵기술이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핵발전소는 물론 새로 만드는 발전소도 2045년까지 허가를 받아야만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쏟아지는 핵 폐기물들을 보관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조속히 확보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에도 핵발전이 친환경으로 규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초안 공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가 공개된 지 불과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때이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추기 위해 급격하게 정책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구심이 드는 배경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것을 이전에도 명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작년 말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발표하고 수개월 만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은 급격한 방향 전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작년 발표 당시 이유 등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서 향후 원전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였으며 23년 본격 시행 이전에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발굴 보완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발전을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한 것은 교회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핵무기는 물론 핵발전 등의 핵기술 역시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는 핵발전을 녹색 분류 체계에 넣는다고 녹색이 되는 게 아니라며 조건도 EU에 비해 느슨해 일종의 그린워싱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류를 어떻게 하든 핵발전은 매우 위험하고 여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며 관련 비용도 점점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CPBC 뉴스는 오늘부터 분야별로 한 해를 결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생명 분야를 결산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생명 분야엔 굵직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사형제가 13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고요. 의사 조력 자살 입법이 추진돼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생명을 빼앗는 사형제. 사형제의 존폐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이 13년 만에 열렸습니다. 헌법 소원을 낸 청구인 측은 국가가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다는 점, 사형제는 범죄 억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형 확정자들은 사건 당시 술에 취했거나 화가 나서 정신이 없거나 잡힐 생각을 하지 않아서 처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가 크며 종신형으로 사형제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7대 종단은 헌법재판소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형제 폐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6월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이른바 의사조력 존엄사 법안을 발의해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인데 가톨릭교회는 자살이자 살인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는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 법이 국민적 관심 속에서 애정을 가지고 통과하느냐 아니면 다시 또 숙성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저는 굉장히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조력 자살의 법제화보다는 생애 말기 돌봄을 위한 더 큰 노력과 지원을 결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존엄사라는 용어가 미화된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며 법안 명칭을 의사조력 존엄사가 아닌 의사조력 자살로 부르고 있습니다. 올가을엔 100여 명에게 희망을 주고 떠난 청년 고 이진주 엘리사벳 씨의 사연이 시청자들을 울렸습니다. 건강했던 이 씨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뇌사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려운 일을 돕길 좋아했던 딸을 기억하며 인체 조직 기증과 장기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이씨의 나눔은 장기 기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인체 조직 기증을 알리고 생명 나눔의 고귀함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지 2년. 법적 공백 속에 처음으로 낙태 실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2020년에 이뤄진 낙태는 3만 2천여 건으로 소폭이지만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낙태 당시 평균 연령은 27세로 직전 조사보다 1.4세 낮아졌습니다. 약물을 통한 불법 낙태도 적지 않게 이뤄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올해는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가 설립 20주년을 맞은 해이기도 합니다. 연구소는 기념학술대회에서 태아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서둘러야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입법 공백이 된 낙태죄 부분을 새롭게 손질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 법의 공백이 생명보호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그 일을 제때에 책임감 있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대적 소명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반세기 넘게 소외된 여성들을 돌봐온 착한 목자 수녀회는 생명의 신비상과 아산상을 잇따라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착한 목자 수녀회는 미혼모의 출산을 돕는 마리아의 집과 미혼모자 복지시설인 요셉의 집, 성학대 피해 청소년을 위한 유프라시아의 집,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긴급전화 1366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소녀들과 여성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서 마지막 날에는 하늘나라의 대상을 꼭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사형제 폐지를 위한 헌법 소원부터 의사조력 자살 입법 반대까지 올 한 해도 귀중한 생명을 살리고 지키기 위한 가톨릭 교회의 노력은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오늘부터 제17회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와 단체들을 차례로 만나봅니다. 생명과학 분야 본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재범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의 연구 성과와 생명 연구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힘 기자입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생명의 신비상 생명과학 분야 본상 수상자 김재범 교수는 비만 연구의 탁월한 연구 성과로 주목받았습니다. 비만 관련 소식을 접할 때마다 늘 듣게 되는 피하지방 조직과 내장지방 조직. 형태도 유사해 언뜻 보기엔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교수는 두 백색 지방 조직에 있는 특이 줄기세포에 주목했습니다. 두 백색 지방에 있는 특이적인 줄기세포에 의해 서로 다른 기능이 매개된다는 점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30여 년간 지방조직과 에너지 대사, 향상성을 연구해온 김 교수는 내장지방 조직 내 특정 줄기세포가 지방조직의 증가를 유도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비만이 됐을 때 지방조직의 염증 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내장지방 조직이 나쁜 지방이 되어가는 과정을 밝혀낸 겁니다. 김 교수의 이러한 연구 성과는 생물학 및 에너지 대사 분야 최고 국제학술지인 셀 메타볼리즘 2022년 3월호에 게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호의 표지 사진을 김 교수의 연구가 장식했을 정도로 학술지에서 주목한 연구로도 선정됐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방 조직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에너지원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랫동안 학계에서도 지방 조직이 단순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면역 반응과 내분비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방 조직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을 연구하는 신앙인 과학자로서 김 교수는 종종 학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연구 성과를 통해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과 같은 세속적 가치보다는 왜 생명을 연구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표현하는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런 과학자가 되는 것은 또는 교수가 되는 것은 또 한 가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권력을 얻는 것, 그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원하는 지적 호기심을 찾아가는 게 이제 과학자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기쁜 일인데
그 대상이 바로 생명에 있다라는 사실에서 생명과학자라고 저희의 그 소명을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신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김 교수는 신비라는 말이 참 진짜 신비롭습니다. 어찌 보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신비라는 말을 저는 사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모든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 그리고 생김새도 다르고 지금 살아가는 모양새도 다른 다양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생명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하나하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거, 공통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허용하는 거, 이게 참 어렵고도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 교수는 다나파버 암연구소, MIT 연구원 과정 등을 역임하고 2000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해왔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